나는 이재문, 올해 71다. 평생을 지방 중소도시 버스터미널 관리소장으로 살았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성실했고 동네 사람들은 나를 반듯한 사람이라 불러줬다. 그게 내 자랑이었다. 그런데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 막내딸 소연 때문이다. 39, 늦은 나이에 결혼을 준비한다며 남자를 만나고 있다. 한도윤, 42.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한다는 그 남자. 처음엔 안심했다. 안정적인 직장, 나이도 적당하고 소연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딸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전화 통화 중 내가 뭘 물어보면 짜증 섞인 한숨이 먼저 나왔다. 아빠, 도윤 씨는 바쁜 사람이야. 이해 좀 해줘. 아빠 세대랑은 생각이 좀 달라. 요즘은 그렇게 안 해. 그 말들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마치 내가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라도 된 것처럼. 딸이 변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딸을 변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 그게 나를 불안하게 했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세 딸 중 둘은 일찍 시집 갔고 막내 소연만 늦게까지 내 곁에 남았다. 그래서인지 소연에 대한 마음은 남달랐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행복이란 게 뭔가? 돈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는 게 행복인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행복인가? 나는 평생 사람을 봐왔다. 터미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됐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 그게 내 신념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무작정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겠다. 한도윤, 그 남자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아니, 그 전에 제대로 된 사람인지부터. 문제는 방법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몇 마디 나눠봤자 본 모습을 알 수 없다. 사람은 편할 때, 방심했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도윤이 산다는 신축 오피스텔. 소연 말로는 강남 쪽 고급 건물이라고 했다. 거기서 그 남자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터미널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 김상철. 그 친구가 요즘 강남 쪽 건물 관리 일을 한다고 들었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었다. 상철아, 나 좀 이상한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상철이는 내 사정을 듣더니 한참을 웃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소장님, 마침 우리 건물 야간 경비가 하루 쉬어야 해서 대타 구하고 있었어요. 하루만 해주시면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운명처럼 딱 맞아떨어졌다.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한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졌다. 평생 입어온 말끔한 셔츠와 정장들. 하지만 이번엔 그게 아니었다. 상철이가 준비해준다는 경비복. 그걸 입고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다. 거울 앞에 섰다. 71의 주름진 얼굴.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얼굴. 하지만 내일은 이 얼굴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괜찮다. 딸을 위해서라면. 약속한 날 저녁 나는 상철이가 일하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28층짜리 신축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이 밤하늘에 반짝였다. 소연이 자랑하던 그 건물이었다. 지하 관리실로 들어가자 상철이가 반갑게 맞아줬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걱정이 가득했다. 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입주민들 좀 까다로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이는 한숨을 쉬더니 낡은 경비복을 건넸다. 남색 작업복에 형광띠가 달려 있었다. 가슴팍 이름표엔 이경비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내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평생 입어온 정장 대신 헐렁한 경비복.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이재문이 아니라 그냥 경비 아저씨. 묘한 기분이었다. 구역은 로비하고 주차장 위주로 도시면 돼요. 택배 정리하고 방문객 체크하고 어려운 거 없어요. 상철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렵지 않았다. 터미널 관리소장 시절 이것보다 복잡한 일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목적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었다. 한도윤이란 사람 몇 호에 사는지 알 수 있나? 상철이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1704호요 17층. 근데 소장님, 그 사람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경비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청소 아주머니들 괴롭히고 작년엔 관리비 문제로 관리소장이랑 크게 싸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다. 직접 봐야 했다. 밤 8시 본격적으로 근무가 시작됐다. 로비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이 드문드문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들. 그들은 경비실을 지나치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9시쯤 택배 차량이 들어왔다. 기사는 숨을 헐떡이며 수십 개의 박스를 내렸다. 나는 그를 도와 박스를 옮겼다. 무거웠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택배 기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나도 웃으며 답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때였다. 로비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말끔한 코트에 명품 가방. 얼굴은 소연이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이었다. 한도윤이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연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도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스쳐 지나갔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1시간도 못 가 깨졌다. 10시 반 도윤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다.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양이었다. 그때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도윤은 그 옆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여기 물기 제대로 안 닦였는데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매번 이러시네. 월급 받고 일하시는 거죠? 그 말투엔 존중이라곤 없었다. 나는 경비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도윤은 편의점을 다녀온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힘내세요. 아주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다. 익숙해졌다는 게 이런 대접에 첫날 밤이 이렇게 시작됐다. 자정이 넘어가자 건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로비 조명은 반쯤 꺼졌고 낮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벽 배송 기사들, 야간 청소 인력들, 심야 편의점 교대 직원들. 이 건물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모두가 고단해 보였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들의 뒷모습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새벽 1시쯤 한 배송기사가 대형 정수기통을 들고 허겁지겁 들어왔다. 얼굴엔 땀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1704호인데 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1704호. 한도윤의 집이었다. 나는 기사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7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도윤이 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이 시간에 왜 이제 와요? 낮에 오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손님 물량이 많아서. 다음부턴 시간 지켜요. 내가 돈 내고 쓰는 서비스잖아요. 배송기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통을 옮겼다. 도윤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을 닫아버렸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돌아오는 길 배송기사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예전엔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해주셨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지만 꾹 참았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다. 새벽 2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환경미화원 2분을 도왔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쓰레기들이 수북했다. 음식물과 플라스틱이 뒤섞여 있고 담배꽁초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미화원분이 투덜거렸다. 나는 함께 쓰레기를 분류하며 생각했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알까?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치우는지. 새벽 3시 잠시 경비실에서 쉬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1704호였다. 도윤이었다. 경비 아저씨, 지금 주차장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내 차에 누가 긁은 것 같은데. 나는 황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도윤의 차는 깨끗했다. 긁힌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인터폰으로 연락했다. 손님 차량 확인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에이, 확실해요?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네, 확실합니다. CCTV 영상 내일 아침에 보내주세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였다. 경비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새벽 4시 또 다른 입주민이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취한 듯 비틀거리며 로비로 들어오다 화분을 건드려 흙이 쏟아졌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힐끗 보더니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나는 흩어진 흙을 쓸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에게 경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능인가 보다고.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로비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늘만 하시는 거예요? 네, 대타로 하루만요. 그럼 다행이네요. 여기 오래 하시면 마음 상하실 거예요. 아주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걸레를 들고 사라졌다. 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새벽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삭막한가? 6시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로비로 내려왔다. 그들은 모두 바쁘고 여유가 없어 보였다. 경비실을 지나치며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6시 반 한도윤이 나타났다. 말끔한 정장 차림.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이제 곧 근무가 끝나지만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곧 알게 됐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도윤이 자신의 차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수입차였다. 그는 차 주변을 돌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도윤은 차에 올라타려다 멈춰섰다.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았던 모양이다.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그리고 옆에 주차된 낡은 경차를 노려봤다. 이게 뭐야? 선 넘어서 주차했잖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관리실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허리춤에 무전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를 들었다. 경비 아저씨, 지하 2층 B구역 와보세요. 불법 주차 신고할 거예요.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차 좀 봐요. 선 완전히 넘어서 주차했잖아요. 내 차 문 열기도 힘들어요. 나는 주차선을 확인했다. 옆 차는 선을 살짝 넘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도윤의 차 문을 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손님, 조금만 조심하시면 문 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요? 내가 왜 조심해야 돼요? 저 차주가 제대로 주차를 해야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손님 차에는 이상이 없고 저 차도 출근 시간이면 곧 나갈 겁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는 계속 따졌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차주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도윤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아저씨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 참았다. 도윤은 차에 올라타 떠났다. 배기음이 주차장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옆 차를 확인했다. 차 안에는 어린아이 카시트가 보였다. 뒷유리엔 아기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아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 것이다. 급하게 주차하다 보니 선을 조금 넘긴 것이겠지. 관리실로 돌아와 차주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다. 아, 죄송해요. 어제 애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 갔다 와서 그만.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10분 후 한 여성이 허겁지겁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아마 밤새 아이를 돌봤나 보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습니다. 조심히 나가세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차에 올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 오전 7시 상철이가 나타났다. 교대 시간이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상철아, 한도윤이란 사람 항상 저래? 상철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네, 거의 매일이요. 주차 문제, 소음 문제, 택배 문제 뭐든지 트집 잡아요. 작년엔 경비 한 분이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기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밤에 술 취해서 들어오다가 넘어졌는데 경비 탓을 했대요. 바닥이 미끄럽다고. 결국 그 경비분이 사과하고 그만뒀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상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고해라. 탈의실로 가서 경비복을 벗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하룻밤이었지만 길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도윤. 그 남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 배송기사, 청소 아주머니, 경비원. 모두 그에게는 그냥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었다. 그런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한다고. 그런 사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도윤 씨랑 같이 갈게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다. 어떻게 딸에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소연과 도윤이었다. 나는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를 차려입고 문을 열었다. 아빠 왔어요. 소연은 밝게 웃었다. 옆에 선 도윤은 꽃다발을 들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어서 오게. 나는 담담하게 그들을 맞았다. 도윤은 완벽한 예비 사위의 모습이었다. 밝은 미소, 공손한 태도, 정중한 말투. 소연이 반한 것도 이해가 됐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소연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아버님, 소연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평생 버스터미널 관리소장으로 일하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생만 했지. 아닙니다. 한 우물을 파신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죠. 말은 그럴싸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거기엔 진심이 없었다. 그냥 예비 장인을 대하는 형식적인 존중뿐이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도윤은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서의 성과, 앞으로의 계획, 소연과의 미래.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대본 같았다. 소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입을 열었다. 도윤 씨, 네, 아버님. 경비원은 사람입니까?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도윤은 당황한 듯 웃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물어본 겁니다. 경비원은 사람이냐고.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소연을 보지 않고 도윤만 바라봤다. 지난 목요일 밤 강남 당신이 사는 오피스텔 기억나십니까?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새벽 1시 정수기 배송기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간에 왜 이제 오냐고, 다음부턴 시간 지키라고 했죠. 그건 새벽 3시 주차장에서
내 차가 긁힌 것 같다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CCTV 영상을 보내라고 했죠. 경비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그걸 어떻게? 오전 7시 주차 문제로 옆차를 신고했습니다. 선을 조금 넘었다고. 그 차 주인은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급하게 주차한 젊은 엄마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경비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연은 입을 막았다. 도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저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기 제대로 안 닦였다고 월급 받고 일하는 거냐고 했죠. 그건 제가 예민했던 예민한 게 아닙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도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렸다. 소연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경비복을 입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 입으로 몇 시간 전엔 경비 아저씨라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과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소연을 봤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연아, 응, 아빠. 사람의 진짜 얼굴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 그게 내가 평생 배운 거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네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연과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다. 도윤과 소연이 떠난 후 집은 고요했다. 나는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길고 긴 하루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다. 딸에게도 나에게도. 며칠이 지났다. 소연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딸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랐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혼자였다. 들어와. 소연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나 보다. 아빠, 미안해. 소연의 첫마디였다. 나는 딸을 식탁으로 안내했다. 차 마실래? 응. 나는 보리차 2잔을 따라 식탁에 놓았다. 소연은 한참을 말없이 차만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아빠 말이 맞았어. 나 정말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 씨랑 사귀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 식당 직원한테 반말하는 것도 그렇고, 택배 기사한테 짜증내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그게 변명이 되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응, 사실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 도윤 씨 옆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그렇게 보게 됐어. 소연은 눈물을 훔쳤다. 지난주에 아빠가 그 말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어.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싶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됐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나?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아빠. 내 잘못도 있어. 나는 그냥 도윤 씨가 가진 것들이 부러웠나 봐. 좋은 차,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소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제 도윤 씨한테 연락 왔어. 사과한다고 변하겠다고. 근데 나는 알아. 그 사람은 안 변해. 아니, 변할 필요를 못 느낄 거야. 그래서? 끝냈어.
깨끗하게. 나는 딸을 꼭 안아줬다. 소연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지금은 딸이 더 슬플 테니까. 한참 후 소연이 물었다. 아빠, 경비 일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힘든 게 아니라 슬펐다.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한다는 게. 나도 그랬구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 만에 조금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당연하지. 넌 아직 젊잖아. 늦었을까봐 걱정돼. 나는 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소연아, 사랑은 나이가 아니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야.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자고 갔다. 어렸을 적처럼 내 옆방에서.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아빠, 나 오늘부터 달라질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할게. 그래, 천천히 해. 소연이 떠난 후 나는 혼자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휴대폰을 꺼내 상철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철아, 그날 고마웠네. 덕분에 딸 구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소장님이 하신 일이죠. 정말 멋있으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멋있진 않았다. 그냥 아버지였을 뿐이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들렀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다. 재문 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딸 결혼 잘 되나 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이요. 천천히 보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다. 평생 버스 터미널에서 일했지만 정작 버스는 자주 타지 않았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딸을 지켰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다. 71의 주름진 얼굴.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얼굴. 그 얼굴에 후회는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소연이었다. 아빠, 저녁 뭐 먹어? 라면 끓여 먹으려고. 내가 퇴근하고 갈게. 같이 먹자. 그래.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다. 내일이면 또 해가 뜰 테니까. 사람의 진짜 얼굴은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 그건 나이와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다. 나는 그걸 딸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딸은 이해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71의 아버지가 경비복을 입고 직접 확인한 예비 사위의 진짜 모습. 사람의 진심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재문 씨는 무작정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 진실을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식당 직원, 택배기사, 청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재문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